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이사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사님이랑 저랑 방송을 했던 게 한 12년 그렇게 그렇게 됐나요? 예전에 대우증권 네. 계실 때, 네. 예, 대우증권 계실 때. 지금은 거의 뭐 역사 속으로 예, 사라진 대우증권에서 네. 그때도 전략 그쵸? 매크로하고 네, 그때 그냥 경제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하셨을 때 이후로 거의 한 12년 만에 예, 다시 저희가 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허지환 이사님을 또 존경하기도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코멘트를 듣고 싶은 애널리스트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아는 다른 거의 증권사 투자 전략 팀장님들도 네. 허지환 이사님의 멘트를 좀 들어봐야 된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래요? 사안이 터졌을 때. 뭐 아유, 미국이 됐든 중국이 영광입니다. 됐든. 예. 그래서 제가 한껏 띄워드렸고요. 오랜만에 뵈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슈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렇죠? 뭐 네, 미국, 네. 중국,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해서 좀 하나하나 좀 스텝을 밟아 나가 볼 텐데 최근에 쓰신 자료를 보니까 물가와 경기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라는 멘트를 쓰셨더라고요. 네. 그게 좀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 물가가 올라가면 네. 대부분 많이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엄밀한 의미에서 물가하고 경기는 함께 갔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네. 경기가 먼저 가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좋아지면 물가가 따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하고 경기는 그리고 물가하고 뭐 예를 들면 기업 실적은 네. 함께 갖는 친구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드디어 기업들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지표들을 통해서 물가가 올라갈 때 일부 경제 지표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난 저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20년 동안의 모습하고 네.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 뭐 미국 경제 지표든 유럽의 경제 지표들의 모습은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는 물가하고 경기가 좀 친구가 아니라 좀 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얘긴즉슨 이제는 물가가 굉장히 좀 위협적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좀 뭐 특히 이제 1월달 이후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이유도 네.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가가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훼손이 올 정도까지 임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게 국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국가별로.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좀 떨어지곤 있지만 네. 이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합니다. 음. 그러니까 부담은 느끼지만 네.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기업들은 그냥 먹고 살만은 한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네. 그러니까 좀 이전보다도 활발하지 못할 뿐이지 네. 계속해서 경제 활동은 하고는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유럽, 그다음에 중국 이런 데들의 경제 지표들의 소위 막말로 망가지는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그 이유가 뭐 네. 에너지 자립도가 좀 높고 낮고 약간 이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때문에 네. 최근에 독일 지표들이 굉장히 빠르게 망가지고 있고요. 독일은 또 이제 제조업 국가인데.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좀 힘들어하는 눈치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인플레가 위협적이다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경기가 뭐 좀 둔화되는 조짐은 분명히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미국은 그나마 괜찮고 근데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월기에 거의 한 전년동을 대비 8.5%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막 7%, 8%대 올라가더라도 그 나라는 막 감내 가능한 수준이고 네. 그보다 적게 나타나는 나라들은 또 그 반대 상황이고 네. 되게 좀 아이러니한. 네. 그래서 이게 참 그 전쟁이 일어나면 예. 그러니까 뭐 전쟁 이야기는 뒤에 또 할 수도 있긴 예. 하겠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쨌든 당사자는 피 터지고 죽는데 예.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 재밌기도 하고 수혜를 보는 나라들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야,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유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사실 미국의 물가에는 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코로나 이후에 워낙 부양책을 세게 쓴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함께 녹아 있어서 전쟁뿐만이 아니라 네, 물가가 8%라고 해도 미국 경제는 그래도 뭐 안 좋다 해도 나름 그래도 올해는 괜찮게 좀 굴러갈 것 같고요. 3% 이상 성장을 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인 거죠. 저희 한국도 조금씩 이제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상쇄해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뒷부분에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러면 이게 물가 자체를 전망하는 게 지금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뭐 네, 전쟁이 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여기 좀 피크가 보이기는 하나요? 물가 상승률은 3월이 피크일 가능성이 거의 한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지난 3월이요. 네, 미국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 네. 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요? 아니, 그냥 뭐 아주 단순하게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 뭐 100불, 120불 달러 친다고 하더라도 유가. 네. 예, 보통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랑 유가 상승률이 그 상승률의 이제 높이는 다르지만 이 변곡점은 대단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가가 지금 이제 3월 달에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60, 70% 이상 높은데요. 네. 4월 달부터는 그게 이제 역기조 효과가 발생하면서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률 자체는 분명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전년 동기 대비 뭐 이런 네, 걸로 네. 봤을 때 이제 숫자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승률 자체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에서도 지난 3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중고차 가격이 아, 네. 드디어 2개월째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이제 뭐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아니 전월 대비로 전월 봤을 때. 대비로도 네.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각종 그 공급 대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물가 상승은 이제 거의 이제 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른 서비스 물가, 그다음에 임금 상승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플레 압력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 중고차 가격 말씀하셔서 말인데 사실 이게 좋게 보면 또 좋은 거고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 떨어진 거 보고 이거 그러면 수요 위축 아니냐 또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들도 있고 막 그러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물가라는 게 그만큼 이제 수요 때문인지 예. 공급 때문인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수요가 그렇게 약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진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의 주요 여행지 예를 들면 하와이 이런 데 보시면 뭐 이 숙박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거의 2배 정도 올라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센 상황에서 이제 중고차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요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공급에서의 어떤 부담들이 조금은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공산품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 그리고 서비스업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또 소비가 계속 좀 더 좋아질 수도 네.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금리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또 그러니까 물가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네. 금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앞에서는 이제 다른 분들도 전망을 많이 했고 저희도 많이 다뤘으니까 일단 기준금리 수준 어느 정도 네. 보시는지랑 또 그게 지금 증시에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좀 같이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지난해 한 10월, 11월 때 하고 지금하고는 뭐 미국의 달라졌죠. 기준금리를 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달라져서 예. 사실 뭐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뭐 연말까지 적어도 뭐 2% 초중반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5월달, 6월달 금리 인상 50bp 이상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다 좀 반영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5월에 50bp 올리는 것까지는 그리고 6월달에도요. 6월에도 그러니까 2달 연속 빅스텝. 네. 예. 근데 이제 7월부터는 그래도 더 추가적으로 50bp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연말까지 25bp 정도 네. 이 정도를 딱 지금 반영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5월, 6월 잇따라서 50bp 0.5%포인트씩 올리면 6월쯤 되면은 1.25에서 1.5% 정도의 기준금리가 되는. 그리고 하반기에 따라서 그게
2%가 될지 2.5%까지가 네. 될지도 이제 좀 봐야 되는. 물론 그거는 전쟁 상황이라든지 하반기 물가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가서 또 전망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빨리 올해 내에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의 어떤 물가 아니 그 금리 수준으로 금리.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무조건 한 2%대는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이 한 2% 정도는 네. 됐었으니 그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립금리가 그 정도다 뭐 이렇게 말할 네.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이게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그리고 한 연말까지 2% 초반 혹은 2% 중반 금리가 갈 때 주식시장은 과연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가능할 건지 또 조금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이미 반영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은 뭐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좀 그 주춤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뭐 추세 자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미국보다는 그 외의 시장들이 조금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앞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이제 그 공산품보다는 이제 서비스 쪽, 그러니까 다른 쪽이 어떤 성장 여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작년 재작년만큼 성장주가 그러니까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제 뭐 그 어떤 그 가상화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못 갈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그래도 나름은 선순환하면서 좀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걱정부터 하는 얘기는 사실 미국이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 물 건너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그 외의 시장이 조금 더 타격 받지 않을까 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의 시장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유럽 쪽, 예, 유럽과 이제 중국인 거죠. 유럽, 중국 그리고 예. 돌아서 또 결국 저희 우리나라까지. 요즘에 그 세미나 다니시면은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 쪽 걱정을 제일 많이 하나요? 어떤 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역전과 예. 정말 미국이 리세션 가능성 없느냐, 음. 요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공급난, 네.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상해를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봉쇄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중국 전체 GDP의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라. 상해가 포함돼 있고. 예. 네. 그리고 상해를 통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이제 공급난, 서플라이 체인망에 있어서 좀 나쁜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이제 지역 봉쇄하는 이슈는 또 하루하루 또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영상은 뭐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해드릴 예정인데 또 내일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은 봉쇄를 세게 하다가 또 지역 주민들 많이 또 반발한다고 해서 조금씩 또 완화한다고도 하고 좀 어느 정도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이제 델타 때랑은 또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델타 때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 처음 발 때는 진짜 아예 사람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확진자가 된다고 쳐도 격리 기간을 예전에는 뭐 짧게는 10일, 길게는 14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주일 내외 5일에서 7일 요 정도로 좀 줄였고요. 그리고 그저께 이제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결과 기다린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확진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자가 격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동이 멈추거나 공장의 어떤 가동 자체가 멈추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을 지난 주말에 리커탕 총리를 입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것 같아서, 이 봉쇄는 하고 굉장히 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이 강도는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대비해서는 조금 완화되었고, 주로 이제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히 압박을 하지만 공장은 어떻게든 가동시키려는 그 의지가 조금 더 엿보였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저희가 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테슬라 그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 공장 쪽으로 출근은 해도 돼. 근데 한번 출근하고 거기서는 나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네. 또 한다. 그게 봉쇄를 하는 거예요? 푼 거예요? 봉쇄를 하는 건데 예. 이제 그래도 공장은 돌리겠다라는 거죠. 의지는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가서 나오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공장만 계속 돌리고. 그러니까 소비는 하지 말고 생산은 하라라는 거죠. 아, 소비는 하지 말고 예. 하지만 생산은 해야 계속 되니까 해라. 해라. 근데 여기서 저희 이제 Y 스트릿이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네. 되는데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다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뭐 다 일상으로 완전 다 돌아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테고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예. 굉장히 강하게 봉쇄를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백신의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중국 당국에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백신을 맞도록 한다라든지 네. 그런 거는 아직 그래서 중국 정부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화이자나 이런 외국 백신을 들여오지는 않는데 네. 이제 치료제는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뉴스를 봤거든요. 치료제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중국이 그래도 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초기에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백신보다도 먼저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죠. 초반에. 그 효과를 되게 좀 강조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막상 이게 효과가 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을 맞아도 자꾸 죽으니까 이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인민을 중국 정부가 이렇게 보살핀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줘야 되는데 네. 사실 약의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뭐 하여튼 요거는 요거대로 중국 당국이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대로 볼 수는 없고 경기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뭔가 조금씩은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한 4나흘 전쯤에 지준율 네. 25bp 정도 인하를 한 거라든지 요게 시장에서 평가할 때 경기 부양책이구나 라고 느낄만 한 건지 체감이 되는 건지 실제로 좀 경기를 좀 어느 정도 부양을 할 수 있을지 그 효과나 이런 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사실 지준율은 경기 부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은행들이 이제 예금 중에 이제 일부를 덜 이제 은행에 맡기게 되니까 이제 조금 중앙은행에 더 덜 맡기도록 그러니까 좀 더 돈을 풀 수 있는 양을 조절하는 거지.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자체를 오히려 낮추는 것보다 효과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지준율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에 성공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준율 인하만 가지고는 경기를 부양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단순히 이제 금융 시스템 내에 돈을 조금 더 잘 흐르게끔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것도 사실 50bp도 아니고 25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그널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되게 실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 이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민은행도 성명서에서 보면은 그래도 과도한 경기 부양은 여전히 좀 경계하는 문구를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왜 경계하는 거예요? 과도한 경기 부양을. 그렇다고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우려되고 막 이래서 그런 거예요? 경기 과열이 우려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부채 때문인 거죠. 부채. 중국이 기본적으로 민간 부채가 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가계 부채도 많이 늘었고 네. 기업 부채도 워낙 많다 보니까 지방 정부들도 부채가 워낙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늘리는 정책 자체를 세게 쓰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딱 대비가 되는 거죠. 혹시 그랬다가 돈이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미 지금 장기 금리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중국의 장기 금리보다 역전이 된 상태이고. 네. 그러니까 더더욱 금리를 내리는 정책은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당장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이야기는 조금 기대하기는 힘든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란 게 좀 있을까요? 그냥 그래도 지금 올해 들어서 쓰고 있는 정책은 국채 발행을 늘려가지고요. 네. 인프라 쪽 투자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인프라 투자는 조금씩 늘고 있고 네. 통화량도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아예 경기를 그냥 놔둬버린다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너무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희 한국은 딱 그냥 미국하고 중국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만 맞아요.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이 힘들어도 중국이 너무 좋으면 또 괜찮지만 제일 좋으면 이제 제일 좋은 건 둘 다 좋은 거지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버틸 만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중국은 부양을 한다 하는데 너무 힘이 약한 거죠. 음. 근데 사실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뭐 이렇게 2차 산업 요게 네. 아니라 거의 4차 산업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해준 뭐 반도체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가다 보니까 옛날하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의 부양책에 따른 뭐 수혜주 막 이런 구도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뒤쪽으로 이야기를 해보겠고 지금 뭐 2,600 한 중반에서 네. 2,700 중반 계속 이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상황은 지금 한 자료에도 쓰셨던데 주식이 매우 싸진 시기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시기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그게 과거 대비랑 한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 좀 먼저 설명해 아, 주세요. 근데 이제 그 멀티플 예를 들어서 PER 수준으로 보면 네.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14배 정도까지 올랐다가 작년 1월에 네. 제일 많이 올랐을 때. 네. 네. 3,300대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최소 3,600 좀 세게 부르신 분들은 4,000까지 보셨던 그때가 이제 PR이 14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9배, 10배 정도 수준까지 음. 떨어졌는데 과거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음. 근데 이제 코스피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이 구성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네. 바뀌었죠. 네. 뭐 바이오도 있고 음. 뭐 네이버 카카오도 들어오면서 네. 예전보다는 PER 수준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산업들의 어떤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의 평균보다 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딱히 잘 맞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 뭐 철강, 금융 이런 친구들이 상위에 있을 때랑 네. 지금 뭐 배터리, 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랐을 때랑 사실은 멀티플이 좀 다른 게 사실인데. 네. 근데 지금 9배, 10배라면은 뭐 옛날로 따지면 뭐 한 7배, 8배 그렇죠. 정도 수준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금리가 워낙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금리 대비 주식시장의 매력은 사실은 아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여전히 채권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그래도 매력이 없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아주 이렇게 막 굉장히 절대적인 매력이 있다. 그래서 주식을 막 거품 물고 사야 된다라고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금리가 안정이 되거나 금리가 네. 조금 수준이 낮으면 이게 정말 조금 더 매력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보면 금리 예를 들어 3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금 3%대인데요. 네. 2.9% 3%대인데 배당 수익률이 1.5% 1.6%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과연 절대적으로 매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작년 재작년보다는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우리가 흔히들 일드갭이라는 거 많이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채권 수익률 대비 PER의 역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여전히 채권 대비해서 메리트 조금 있죠. 네.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매력이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네. 또 금리가 원체 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금리 대비로는 또 과거 대비 그렇게 또 막 메리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약간 온탕 냉탕 미지근 막 네. 이런 겁니까? 그래서 더 떨어지지도 않고요. 예, 예. 어느 정도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싸졌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돈이 채권에서 뭐 예를 들면 주식으로 뭐 아니면 다른 자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올 만큼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그런 매력은 없다 보니까 이제 위로도 사실 잘 안 열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뭐 부동산 시장도 잠잠하고 그리고 또 채권도 사실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은 상대의 수익률이 또 떨어지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도 못 가고 채권으로도 못 가고 주식도 뭐 재미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럴 때는 뭐 하여튼간 투자자들은 뭔가 그래도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좀 대안을 좀 알려주십시오. 대안.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예. 그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인플레가 여전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이런 인플레 압력을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뭐 산업이나 뭐 기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대안을 생각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저희 한국 주식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소재나 산업재 업종이 가장 좀 유망한 대안, 그러니까 인플레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대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뭐 배당이나 리츠 같은 쪽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성장주는 아직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뭐 인터넷 게임주에 비해서 워낙 그동안에 좀 하락폭이 컸던 제약 바이오 쪽도 뭐 올해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좀 시장 자체보다는 이런 좀 시장 내에서의 어떤 산업이나 산업 내에서 또 기업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대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4월 19일에 찍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냥 사료주 몇 개 몰빵했으면 뭐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이제 너무 또 테마성 예. 이거 이제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 시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잠깐 배당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채권 수익률도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좀 1%대 중후반?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배당 메리트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고배당주는 여전히 네. 투자 접근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네. 거고 대표적인 게 아까 리츠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즘 그래도 리츠는 한 5, 6% 나오는 네. 것들이 아직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츠라는 상품이 되게 독특한 게요. 네. 이 주식이니까 빠지면 또 손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그러니까 확실한 수익을 주는 상품이다 보니 지금처럼 약간 변동이 있고 이럴 때는 또 오히려 좀 마음 편한 거를 추구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나름은 또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조금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뭐 전체 미국 시장이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리츠라는 상품이 되게 많이 커지고는 있는데 네. 저희 한국에서는 여전히 되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상장들이 많이 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전체 시장 대비해서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리츠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하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더 계속 상품들이 더 들어올 거고 네. 그리고 그래서 상장하는 그 리츠 상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한 리츠는 어느 정도 배당률이 나와야 그래도 리츠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3에서 4%? 아 그래요? 네. 저는 최소한 5, 6%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최소한이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5, 6% 정도가 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주가가 너무 올라 버리면 사실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네. 시가 배당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은 한 3, 4% 정도 되는 그런 그 상품들이면은 뭐 충분히 그래도 뭐 좀 이런 불확실하고 변동이 큰 상황에서 충분히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리츠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일부 해놓는 분들도 많고 원체 이제 고배당이니까. 근데 이제 한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츠는 못 견디시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1년 언제인가. 물론 이제 분기 배당하는 리츠들도 네. 좀 있긴 합니다만 분기에 한 1%대 이렇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오랜만에 들은 게 아까 제약 바이오를 잠깐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지금 제약 바이오는 지금 다 저기 막 피 철철 흘리고 있고 막 다 쓰러져 있고 다 잊혀져 가고 있고 막 신저가 가는 제약 바이오 주도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코스닥 헬스케어도 엄청 많고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연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뭐 아주 성장주를 좋아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사실 리오프닝 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이제 여행,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레저, 관광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제
그 제약 산업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개발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약 개발 같은 거를. 근데 이제 이게 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약들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제약 바이오도 리오프닝에 좀 또 다른 면에서의 어떤 수혜가 분명히 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 워낙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로만 보면은 진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더라고요. 진짜 엄청 떨어진 것들 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이러면서 또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사실 싸진 않거든요. 그렇죠. 많이 빠졌다고 해도 싸진 않은데. K바이오의 이제 예. 매운맛.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로나 이전까지 가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자료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그 실질금리, 네. 실질금리하고 이제 이런 건강관리,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나 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 같은 업종들 이렇게 그려보면은 네. 결국은 비슷하게 가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 업종은 비슷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서 실질금리가 올라가서 성장주들이 주가 떨어지는 거는 맞아. 근데 제약주는 훨씬 더 떨어졌으니까 약간 좀 거기서 가격에 대한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서 저런 쪽은 하반기에 약간 금리만 좀 안정이 되면 또 의외로 또 좀 빨리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기 바닥 밑에 지하 1층, 지하 3층, 거의 지하 5층까지 가고 있어서 되게 두렵기는 한데 그래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생각보다 완만해진다면 오히려 지금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헬스케어 쪽이 조금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요거는 제가 한번 매의 눈으로 보고 있어야겠네요. 딱 올라올 때 지금이니? 이러면서 이제 바로. 그래도 어째 무서워. 근데 일단 사실 이게 파이프라인도 이제 가치가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의 네. 가치. 임상 단계별로 그다음에 그 적응증별로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매기는데 그게 되게 지금 안 통하는, 안 네. 먹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 난 싫어. 막 이렇게. 좀 과도하게 그렇게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바이오주들의 정밀한 파이프라인 가치를 시장이 이제 매겨주는지를 좀 한번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에 비해서 저평가된 소재, 네. 산업재해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데 그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유가가 뭐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소재나 에너지나 뭐 산업재나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최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뭐 유가에 비하면 뭐 거의 조금 올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에너지주들 같은 경우는 뭐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뭐 3% 4% 나오는데도 뭐 S&P 500 대비해서 그렇게 강한 모습들이 아니었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의 철강주들, 네. 그다음에 조선 운송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같이 가잖아요. 네네. 같이 가는데 유가의 상승에 비하면은 굉장히 못 올라서 유가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이쪽 주식들은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막 비싸지 않다.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남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져서 팍 튈 수 있다. 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 대비 우리나라 철강, 조선운송 쪽은 왜 많이 못 갔을까요? 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도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네. 저금리 상황에서 성장주 중심의 어떤 시각에서 좀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철강이나 운송주들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가 상승률 자체는 꺾여도 네. 예전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그런 인식에 대해서 좀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지난달 이번 달 초 자료에서도 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결국은 나라든 기업이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이제 나라 내에서 에너지도 자립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방위비도 자기가 알아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이러면 안에서 이제 수요가 좀 생길 거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 수요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필요로 한 게 결국은 이제 에너지나 뭐 예를 들면 LNG 같은 거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나 인프라 같은 것들을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투자가 기본적으로는 좀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내년에 계속 이어질 거라서 이게 그동안에는 철강주가 올라도 운송주가 올라도 잠깐에 그치고 끝났지만 저는 요거는 조금 더 길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사이클을 보기보다는 네. 어떤 국제 정세 변화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길게 보는. 네. 원래 철강주도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민감한 네. 업종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면은 뭐 금리도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이러면은 사실 철강주도 좋은 게 과거에는 맞았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너무 투자자들이 시계열을 짧게 보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시각일까요? 네.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운송과 같은 업종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중공업류의 주식들이나 네. 기업들이 사실 중국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공급도 그렇고 수요도 예.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중국이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중국은 앞으로 투자해서 소비로 간다. 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투자 사이클 자체가 이제 꺾여 버렸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철강이나 기계나 이런 운송과 관련된 많은 원자재와 관련된 투자들의 또 상당 부분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사이클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클은 있지만 전체적인 큰 추세가 어떻게 보면 좀 다운턴 비슷하게 지난 10년 동안 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당장 에너지를 우리가 당장 못 만들지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든 좀 구해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프라 지난 10년 동안 안 했던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후반부에 이야기하자라고 이제 뒤로 넘겼던 게 중국 관련주였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도 중국은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쪽으로 이제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고 또 이제 4차 산업 위주긴 합니다만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중국의 소비 근데 이것도 소비 확대라고 보기엔 또 봉쇄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걸 다 감안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좀 볼만한 것들은 좀 어느 쪽이 있을까요? 투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되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약간 그 중국이 이제 그 자기 내에서 이제 모든 것들 서플라이 체인망을 다 탑라인부터 바텀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유통 화장품까지도 예. 다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랑은 계속 이제 경쟁 관계가 생기면서 네. 약간 이제 그 예전하고의 사이클이나 흐름이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이 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경기와 인플레가 친구였는데 지금 적이 됐다라는 것처럼 네. 이제 중국하고 저희도 지금도 이제 큰 그림에서는 같이 가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막역한 사이가 아닌 구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도 물론 이제 저희가 여전히 월등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이 만들고 그것들을 갖다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자꾸 그쪽에서도 뭔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좀 저가 제품 쪽에서는 경쟁 관계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그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렇게 뭐 여행이나 관광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소비재 말고는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을 골라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재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봉쇄 이슈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재들도 좀 많이 빠진 것들도 좀 네. 있고. 약간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또 중국이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투자를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의 어떤 반도체 장비나 네네네. 네. 2차 전지 장비나 이런 쪽은 또 호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나 장비 쪽은 좀 나은 거죠. 어, 그러니까 완성품 내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여전히 경쟁 관계인데 네. 이제 중국이 그런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이제 소재나 부품 쪽은 여전히 저희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5월 10날 새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이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맞아서 또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은 뭐 물론 이제 많이 준비하신 것들도 있고 시장에 또 선반영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은 그 경제 사령탑 예. 몇 면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네. 전 총리님 다시 한번 이제 지목이 되셨고 추경호 의원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이제 지명이 되셨고 그리고 이창용 예. 그 세계은행 국장이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올랐습니다. 요 분들의 이제 면면을 봤을 때 어떤 경제정책 방향 이런 게 좀 어떻게 좀 보이시는지 좀 평가 좀 먼저 해주세요. 사실 그 이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동안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네. 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시장 입장에서 좋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자율과 생산성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주식시장 입장이든 금융시장 입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나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신뢰하는 시장주의적인 입장들이시라 여전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제가 봤던 거는 다들 이제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 그다음에 가계 부채의 건전성,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산에 있어서의 어떤 건전성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 그 후보자께서는 네.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이제 금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그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뭐 좀 저희 한국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게 정책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접근하겠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나름은 그래도 합리적인 그러니까 성장과 어떤 부채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하려고 하는 그래서 너무 성장이 안 좋을 때는 또 너무 세게 하지 않고 또 그러나 어느 정도 부채가 올라왔을 때는 또 이걸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하는 그런 류의 정책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변에서 봤을 때는 나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렇게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그리고 그 인플레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지난 20년,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내기 위해서는 좀 그분들이 정말 좀 더 시장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주의자 뭐 좋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개입해서 예상치 못할 리스크가 생기고 약간 요런 위험은 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건 말 그대로 기업이 됐든 자생력이 있는 자만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그런 토양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걸 이제 분간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본질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은행이 그 4월 금통위 때 하는 총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6명의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기하면 안 되겠다. 지금 급하다. 빨리 금리 올려. 약간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평가하고 또 하나가 지금 한국은행은 이제 스탠스만 보면 이제 긴축적으로 확실히 가고 있는데 정부는 윤석열 이제 당선인 취임하자마자 50조 원 정도 이제 추경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아닙니까? 근데 재정 정책은 확장으로 가고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고 요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4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한 거는 저는 인상할 것 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물가가 4%인데 네.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제 미국은 5월 달에 무조건 50bp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5월 달에 총재님 오셔서 인상하면은 약간 좀 늦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뭐 어차피 이게 한국은행이 정치적인에서 오히려 그렇게 결정을 만약에 5월 달, 4월 달 안 하면은 더 정치적인 입장이었다라는 비판을 해서 못 자유로웠을 것 같아서 아, 저는 뭐 그냥 나름대로는 그냥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차라리 4월에 올린 게 낫다. 네, 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 근데 사실 그 사실 엇박자가 나는데 네. 보통 그런 엇박자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긴축적으로 가지만 이 재정 정책을 모두에게 다 푸는 게 아니라 좀 힘든 이제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적으로 재정 정책을 씀으로써 약간 이제 보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0조 원도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하는 걸로 좀 맞춤형으로 들어간다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50조 원이니까 사실 규모가 적지는 않아서 거의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0%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규모가 좀 세다는 느낌은 좀 들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부양책을 걷어들이고 있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작년에 했었어야죠. 그렇죠. 지금 이제 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풀었는데. 예. 뭐 그래서 조금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 잘 안 맞다는 그렇죠. 느낌은 좀 엇박자가. 드는데요. 그래도 이게 좀 잘 타겟팅을 해서 재정 정책을 쓰게 된다면 뭐 그런 엇박자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정책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이겨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쇄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또 정치권에서 서로 싸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선 전에 한 해 만에 못하고 막 그러다가 뭐 어찌됐든간 이건 이왕 약속한 거니까 진짜 그동안 피해 보셨던 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이 좀 그래도 좀 실질적인 혜택을 느껴나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수혜주 이거는 사실 이제 대선 직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길게 보고 가야 되기는 합니다만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볼게요.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뭐 원전, 예. 건설, 그다음에 약간 게임주 약간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공언을 하셨었거든요.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원전부터 좀 영향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또 뭐, 지금 시점에서. 원전은 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전 문 대통령의 어떤 정책하고 가장 이제 180도 다른. 되니까 뭐 눈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고 지금 또 에너지 위기 때문에 더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제 소형 원전 쪽으로 관심들이 쏠리다 보니까 더 눈에 더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좀 관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가겠죠.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만으로만 하기에는 적어도 1, 2년 아니면 조금 길면 한 3, 4년은 약간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막 같이 가는 쪽으로의 관심이 되면서 이제는 원전도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 같이 들어가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건설은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건설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당장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린 데다가 뭐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원자재도 많이 가격이 올라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공급이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은 좀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높지만 막상 실제로 이제 지어질 때가 되면은 그런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건설주보다는 건자재가 나을 것이다라는 논리로 이제 대체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건설주 같은 경우 원가 부담 높아지고 앞에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공기 길어질수록 또 이제 비용이 높아지고 하는 거여서 근데 또 건자재주들도 보니까 잠깐 좀 이렇게 오르다가 멈추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전방이 건설이 막혀 있고 그렇죠. 예상보다 공급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건설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막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건설 그러니까 건자재, 그 네.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진짜 그 건설 많이 하면 사실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들이나 지방 건설사들이 더 실적이 확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의외로 지방은 공급이 많아요. 분양도 많고요. 또 지방은 또 미분양 나는 예, 데들도 예. 좀 이제 나타나고 있고. 대구, 인천 이런 데는 미분양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저는 진짜 공급에 밀접해서 좋아질 수 있는 지방 건설사나 건자재보다는 네. 차라리 그래도 분양을 조금 더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분양 쪽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형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더라도 약간 그거를 피해서 자체 경쟁력이 있는 대형 네. 건설사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보통 대선이나 이런 지방선거 전후로 했을 때 가장 사실 이제 좀 가격으로 봤을 때 많이 움직이는 거는 집값하고 재건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쪽에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대형 건설사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하. 예, 그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건설주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는. 네. 근데 그 네. 중에서 고르자면은 재건축 쪽을 잘하는 대형 건설사. 네. 음. 그러면 이제 원전 건설 뭐 이런 거 말고는 네. 윤석열 정부 시대에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고 봐야 할 섹터나 이런 쪽은 좀 관심 둬야 될 때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뭐 주식시장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프리 IPO나 오히려 장외 시장은 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 그런 그 스타트업이나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 받는 그 어떤 이제 이뭐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경계 감정이 좀 많이 생긴 건 사실인데요. 네.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자체가 이 시장 그러니까 그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 예. 규제를 좀 더 강조를 하셨던 것 네. 같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의 자율, 음.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실 규제 완화를 하면 물론 뭐 조금 수혜를 보긴 하겠지만 네. 직접적인 수혜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음. 뭐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실 해외 수요, 수출이 더 중요하지. 이 안에서의 어떤 변화는 뭐 에너지나 뭐 이런 쪽에서 정책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지. 이 뭐 어떤 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내수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조그만한 기업들, 중소기업들이나 이 스타트업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에 되게 예민할 수가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4대 그룹 뭐 삼성, SK 이런 4대 그룹하고 벤처 기업들의 어떤 고용의 수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될 정도로 벤처 기업들의 규모가 많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정말 살리고 고용 살리려면 대기업들한테 뭔가 막 그 수혜를 주기보다는 벤처 기업들을 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나라 벤처 기업들의 어떤 규모나 이 펀딩의 규모가 사실 우리나라 전체 그 GDP 사이즈에 비하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 더 돈들은 그리고 또 지금 유통시장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돈 또 그 아주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돈들은 또 장외로 이게 좀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프리 IPO나 아니면 또 IPO 자체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장외 시장이나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뭐 작년 올해 이 벤처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가장 핫한 게 딱 그냥 K 콘텐츠,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이제 ITC 서비스, 이제 인터넷 쪽 이런 쪽들이라 이런 쪽들에 대한 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부나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많이 겪어보니까 벤처 기업들 육성하고 스타트업 지원하고 또 IPO 활성화 시켜주고 하는 거는 거의 흐름이 다 똑같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규제 완화가 조금 더 민감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 또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투자한 돈이 더 몰릴 수도 있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장외시장이라든지 프리-IPO 또 IPO도 어느 정도 또 버블이 또 꺼질 수도 있잖아요. 네. 장외에서 평가받는 몸값 자체가 수준이 좀 낮아질 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특히나 이제 장외에서는 기업들 예, 어, 좀 관련된 엄한 기업들도 예, 있으니까요. 예.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긴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옥석가리기가 잘 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더 터프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네. 거기에서 터프한 환경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네. 그런 기업들. 아 그걸 찾아야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 좀 이렇게 모셔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거기 또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이 많고요. 야 오늘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와 함께 예, 저는 개인적으로 12년 만에 방송을 그래도 저희도 이제 유진투자증권하고 같이 이제 콘텐츠 제휴 맺고 하니까 종종 또 한번 예. 식견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